안녕하세요. 오늘 죽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죽음 수업에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데 어떤 면에서 평등한가? 경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죽음도 경험이요, 삶도 경험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반복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죽음은 평등하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사람마다 죽는 모습이 결코 평등하지가 않은 것 같대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죽음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나쁜 죽음을 볼 거예요. 좋은 죽음을 볼 거고요. 멋진 죽음을 볼 겁니다. 어떻게 죽음이 평등하지 않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쁜 죽음 바로 가볼게요. 이 책은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쁜 죽음으로 소개된 예시를 먼저 조금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은 자비도량 참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나쁜 죽음은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무서운 3.1열은 그에게 전신의 열감과 오한을 번갈아 일으켰다. 손발의 발진도 악화되어 절개가 필요했다. 오른쪽 무릎 위에 굶은 종기가 돋아 8월 6일에 어떤 마취제의 도움도 없이 절개해야 했다. 벌어진 상처에서 고름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은 탓에 매일 고름을 2그릇씩 꽉 짜내야 했다. 만성 수종으로 배와 관절이 퉁퉁 부어올랐다. 시련이 더해지면서 엉덩이에 욕창이 마구 돋아났다. 그는 가끔 얕은 잠에 빠지거나 의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불면증에 시달렸고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공포에서 정말로 벗어나지 못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장 끔찍한 고통은 설사였는데 이 최후의 질병 중반부터 증상이 지속되었다. 타인의 손길이 닿거나 몸을 움직일 때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그가 누는 대변을 치우지 않고 침대 시트조차 갈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침대는 대개 더러운 상태에서 끔찍한 악취를 풍겼다. 결국 이 심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매트리스를 도려내 구멍을 뚫었지만 불완전한 방책이었다. 펠리페는 계속 변을 보면서 스스로 만든 오물 속에서 뒹굴었고 그 모든 냄새와 모욕으로 고통받았다. 죽음의 침대에 누운 지 53일 뒤에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런 게 나쁜 죽음이에요. 특징이 있죠. 압도적인 통증,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선택지가 없는 것. 나쁜 죽음의 특징은 3가지. 압도적인 통증, 두 번째는 존엄성의 포기,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죽음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가난해서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 사람은 1598년 7월 22일에부터 53일 동안 아팠던 건데 에스파냐의 왕 필리페 2세예요. 에스파냐의 왕 필리페 2세. 그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소유했고 16세기 당대 최고의 의료인들을 곁에 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자비도량 참법에서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아귀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옥에 들어가고 아기로 태어나면 그냥 이렇게 살거든요. 이게 노멀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죽음은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 압도적인 통증도 무섭고 그 치명적인 모욕감도 엄청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설사가 제일 무서웠다잖아요. 설사가 제일 안쓰러웠다잖아요. 그 위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 왕이었던 사람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삶이 50년이었으면 50년, 100년이었으면 100년을 놓고 볼 때 다음 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50%의 지분을 차지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임종시의 마음입니다. 죽을 때의 마음. 근데 이런 나쁜 죽음을 겪으면, 그런 환경에 놓이면 아기 중생처럼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고 지옥 중생처럼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가 무서운 거냐?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 삶에 희망이 있다고 느끼세요? 없다고 느끼세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뭘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냐면요, 어제의 내가 내일의 나와 똑같다라는 거. 젊을 때는 아직 실패의 경험이 적어요.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시도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이 적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삶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건 세월이 흐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 패배감에 물드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라고 꺾여버리는 것. 나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자세히 읽어드린 이유는 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한대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러면서 꼭 뭐라 그러냐면 죽음이 삶의 일부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안타깝게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이는 그냥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 압도적인 통증. 그냥 통증이 아니에요. 정신을 빼앗아가 버려요. 온갖 자부심을 전부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런 압도적인 통증.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이런 나쁜 죽음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쁜 죽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요즘에도 집안에서 동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세요? 동사.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되게 많답니다. 죽음은 결코 평등하지 않아요. 아까 그 압도적인 통증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원인이? 잘 모르겠으면 뭐 업 때문이야 이거 하지 마시고
업이라고 하는 건 행위고 그 행위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행위들이잖아요. 뭘 무시했냐면 본인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가꿔 나가야 되는 의무를 무시한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별거 없어요. 1차적인 죽음의 준비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무섭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지금 우리가 건강을 무시하고 건강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 몸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이 몸은 빌린 거거든요. 빌린 거를 막 쓰고 주면 생각해 보세요. 렌트카 반납할 때도 막 쓰고 반납하면 반납할 때 돼가지고 대가를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망가진 차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나쁜 죽음을 피하고 싶다면,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면 1번으로 해야 되는 건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과 활력을 위한 이 육체에 대한 의무를 다 하셔야 돼요. 그 에스파냐의 왕은 건강하게 살지 못한 대가로 질병에 시달렸고 그리고 그 질병의 압도적인 통증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가난 때문에 또 불평등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동사, 열사병.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이 법의학자가 쓴 책이에요. 부검하시는 분. 우리는 무슨 부검이 사건 해결할 때 부검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되게 드라마틱한 거고 대부분은 그냥 뭐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셨거나 아니면은 자연사를 하셨는데 그게 이 아무런 사건적인 개연성이 없어도 사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법의학자들이 항상 의뢰를 받아서 시체를 부검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의학 교실에서 1년에 약 300건 정도의 부검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건 정도가 동사래요. 그러면 부검을 맡게 되는 죽음의 3%가 동사라는 거죠. 그 정도가 또 열사병이겠네요. 열사병은요, 근육이 녹아버린대요. 열사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시체를 부검을 하면 근육 조직이 녹아있대요. 그 근육이 녹는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폭염을 견딜 수 있는 냉방기기가 없어서.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할,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냉방 말고 난방기기가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죽음을 동사로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몸은요, 보면 이 동사를 맞이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주변의 절대 온도가 막 영하로 떨어지고 이래서 동사를 하는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자기 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체온이 이 주변 온도보다 일정 부분 이상 떨어지면, 그러니까 신체의 온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37.5도 정도 되나요? 36.5도? 그런데 그 온도가 3도, 4도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못 먹고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동사의 길로 가는 거랍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거 우리 정말 잘 알죠? 준비되지 않은 수능은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준비되지 않고 사회에 첫 발을 들이면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생활 평등하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채 부모가 되잖아요? 난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그 노년이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노년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의 질이래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죽음의 질은 어떨까요? 죽음의 질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기준으로 가장 최하위의 질에 속하는 게 우리나라의 죽음입니다. 그냥 죽어지겠지? 그런 일 없어요. 자, 제가 요즘에 그래가지고 죽음 수업 책을 어떻게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컨셉으로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죽음 체크리스트.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 전을 시기에 준비하는 죽음의 준비가 있고 임종 전후에 이 준비해야 될 죽음의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은 후를 위한 죽음의 준비가 있어요. 시기별로 죽음의 준비가 다 틀리거든요.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목차로 써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쁜 죽음 말고 좋은 죽음도 있겠네요. 요즘은요 좋은 죽음은 별게 없어요. 어떻게 죽으면 좋은 죽음이냐면 평범하게 죽으면 그러면 그게 좋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보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무서워하는 문화. 옛날에는 할아버지도 함께 살고 할머니도 함께 살고 손자, 손녀도 함께 사는 그런 대가족 문화에서는 어쩌면은 증조 할머니, 이 증조 할아버지도 같이 사실 수도 있겠네. 여기 지금 보니까 요 집도 지금 요 두 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증조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하고 만나게 됐네요. 저 정도면은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그런데 그렇게 4대가 함께 살고 3대가 함께 살면 원래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볼 수밖에 없었냐면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병원 가서 죽으니까요. 이 시스템이 죽음에 대한 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었어요. 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이 무지가 죽음을 점점 더 무서움을 증폭시켜 버렸어요. 환상이 이만큼 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극적인 죽음밖에 기억을 못해요. 어떤 죽음이냐면 정말 멋있는 죽음. 야, 저렇게 죽어야 된다. 제가 지난 죽음 수업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을 안 하신 분들도 도달할 수 있는 죽음의 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제자에게 썼잖아요. 내 장례식 올 때 제일 이쁜 옷 입고 와서 나한테 장미꽃이나 한 송이 주고 그리고 탱고 쳐줬으면 좋겠다. 1년 뒤부터는 죽은 날 만나지 말고 생일날 만나서 내 생일날 만나서 나를 기억해주고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써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유서 쓰면 죽는다고 느껴요. 제가 죽음 수업을 1년 반을 넘게 했어요. 아마 2년 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서 쓰신 분 있나? 그렇게 유서를 써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유서 쓴 사람 있나? 제가 써야 된다라고 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준비한 게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2년이나 지났는데. 우리가 유서 쓴다고 안 죽어요. 유서 100번을 써봐요. 100번 죽나? 안 죽어요. 유서 쓴다고 안 죽어. 사전 동의서 쓴다고 그거 할 일 내일 당장 안 일어나요. 준비해야 될 바들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는데요. 요즘에는요, 이제 그런 극적인 죽음들 있잖아요. 뭐 좋은 죽음, 정말 안 좋은 죽음, 이런 압도적인 통증의 죽음, 이런 것에만 너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르는 분들은 항상 진짜 좋아 보이거나, 진짜 나빠 보이거나 무서워 보이는 것만 주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는 죽음은 최빈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평균 죽음. 평균 죽음.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라는 책의 챕터 제목이 최신식 죽음이에요. 최신식 죽음. 대략 70세에서 80세 됐을 때, 그때 약간 치매가 슬쩍 있거나 아니면은 좀 심각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시작되는 죽음의 과정. 그 과정을 쫙 묘사를 해놨거든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고, 넘어져서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고, 그래서 못 걸어 다니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다음에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고, 여기에 대한 최빈도 죽음이 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평균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적인 죽음. 그 죽음 파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좋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좋은 죽음은 다른 거 없다니까요. 통증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1번. 그 다음에 2번, 본인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3번째는 자신이 준비한 상태에서 주인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 나쁜 죽음의 키워드가 3가지였잖아요. 압도적인 통증. 그 다음에 2번째가 존엄의 포기. 그리고 3번째가 철저한 조연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무런 결정권 없이. 좋은 죽음은 다른 것 없어요. 이 3가지만 피해도 좋은 죽음이다. 참고로 체크리스트 중에 제가 또 쓸 게 있어요. 건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에서 좀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이것도 미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뭘 결정하셔야 되냐면 내가 많이 아파하면 호스피스를 갈지 안 갈지를 미리 결정해 놓으셔야 돼요. 사전동의서 쓰셔야 돼요. 자기가 결정해 놔야 돼요.